선생님께서 낭송해 주신 시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읽어주신 양귀비 같은 작품에는 선생님 특유의 자연주의랄까? 인간의 삶이 배면으로 밀려나고 자연이 원래의 중심에 놓이는 스스로 그러함의 세계를 아름답고 신비롭게 그려놓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낭송한 양귀비에 대해서 그 시적 노트라 시작 노트라고 할까? 물론 이제 계속 그 어린 시절 그런 체험의 연장인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양귀비를 그러니까 뭐 열 송이 몇 송이 이렇게 키우는 집이 동네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양귀비를 이렇게 키우는 거는 불법이라서. 불법이죠. 그때는 뭐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병원 시설이나 뭐 약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없는 시절이어서 진통제로. 그러니까 양귀비는 이제 응급 약 진통제로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쓰였죠. 그래서 산으로 들로 또 밭으로 쏘다니다 보면 그 은밀한 곳, 어떤 외진 데서 이렇게 양귀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양귀비꽃이 제 어린 시절에 봐도 뭐 맨드람이나 봉숭아나 불꽃하고는 전혀 꽃 이미지가 이렇게 다르죠. 그 불꽃 뭔가 강렬하고, 물론 이제 어린 시절이다 보니까 양귀비가 감추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어떤 삶의 고통이나 금기시하는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땐 잘 모르지만 뭐랄까요, 그 어른 세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설렘이 있잖아요. 근데 양귀비를 볼 때 언뜻 이렇게 어른이 돼서라도 아니면 어떤 세상은 이렇게 금기시하는 그런 영역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그 근거를 넘어가서 이끌리거나 어쩔 수 없이 넘어가서 뭐를 보는 어떤 삶의 어떤 매혹과 금기라고 할까, 터부시와 이런 그런 어떤 삶의 부조리 같은 것을, 그런 양귀비를, 물론 이제 그때는 이렇게 그런 것을 전혀 뭐 생각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양귀비를 쓰면서 이제 그런 그 시작 동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골에서 이렇게 자랄 때 봤던 것들 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실 그 세계 안에 어우러져 있는 풍경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선생님 시 보면서도 저는 이제 그게 누군가가 몰래 키우고 있다고는 생각 못하고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양귀비 밭이라고 읽었어요. 시를 읽으면서는.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양귀비 본연의 자리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애써 그것들을 자꾸 적대시하고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귀비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두려움은 뭐랄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자연을 보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친화적이고 순리에 닿아 있는 면에서 더 많이 보여서 선생님한테 혹시 따로 자연을 두렵게 느끼셨던 적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죽음이라는 그 두 개의 말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음도 자연의 한 속성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서 성장해서 죽고 하는 하나의 그런 사이클을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과정을 보면, 그래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전제가 어떤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전제가 됐을 때, 가령 지금 시절이 아닌 조금 더 자연의 어떤 품에 기대서 살거나 아니면 자연의 지배 속에 살다, 그때 이제 자연현상에 인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던 시대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선생님 그 호롱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요 질문도 저하고 지금 제가 만나서 다시 후속적으로 이제 말을 이어가려고 했던 건데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 호롱불이 있었고요. 제가 막 자랄 때는 이미 전기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의 힘보다 문명의 힘을 더 강하게 받고 컸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캠핑을 해보겠다고 혼자 무슨 도자리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해가 진 지 한 30분이 채 안 돼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다시. 그때 그 두려움이 제가 이제 처음으로 그냥 누가 저를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자연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뿌롱불을 켜고 지내는 시간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연이 지배하는 시간이 인간의 시간에 더 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호롱불이라는 거는 어둠이 확 압축이 돼서 호롱불로부터 가까운데 얼굴만 노출된다거나 하는 굉장히 압축되고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이나 그걸 듣는 그게 굉장히 극적인 분위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면 호롱불 아래서 뭐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가족의 뭐 어른들이 그 이렇게 손자나 밑에 이렇게 가족의 어떤 그런 정경이 굉장히 그럴 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이야기 공간이 훨씬 더 좀 따뜻하게 느껴지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아스팔트가 이제 도로에 아스팔트가 깔리고 또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이제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변화를 주는 어떻게 생활의 편리성에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이제 시간이 도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옛날에 우리 동네에 처음 전기가 들어올 무렵인가 그런 시를 이제 이렇게 그래서 고양이가 돌아오는 시좀 맨 앞에 그거를 집어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렬하고 이렇게 그때 그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전기가 이미 들어와 있는 세계에 사는 것과는 다르게 그 전기가 들어오는 과정을 봤던 경험은 굉장히 특별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한테 선생님에 대한 그 인상은 아마도 첫 시집의 표제작이었던 흙은 사각형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해서 거의 결정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문청 시절에 저는 선생님의 첫 시집을 읽고 세계의 도저한 어둠에 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시절에는 죽음이 또 일종의 정치 경제학적인 알레고리로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음과 함께 일어나고 죽음과 함께 생활하고 죽음과 함께 잠에 드는 뭐 이런 식으로요. 저보다 여러 세대 앞에 계시지만 이 시 흙은 사각형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에 녹아있는 죽음의 경험이 갖고 있는 기원,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그 보훈에서 자라고 나와서 자라고 하시면서 경험했던 어떤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죽음인지 아니면 이게 뭐 대구나 금호강을 중심으로 벌려져 있는 이런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조금 더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자에 이제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제 시를 쓰게 됐죠. 우선은 이 시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20대에 쓴 작품이고, 그러니까 약간의 감정이 약간의 좀 들떠 있는, 그러니까 쓴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정서를 이렇게 배경으로 한 것이고 또 그 시기에는 또 어떤 체제 아니면 이데올로기 같은 집단적인 사고나 생각에 지배하던 시절이었고 그 시절에는 학교에 갈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줄을 맞춰서 갔어요. 그다음에 여기 표어를 이런 걸 달고 뭐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행동,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나 생활이 이렇게 일상화된 그런 시절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뭐 경제 개발, 그다음에 근대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산업화. 우리가 보통 인문주의적이고 철학적인 담는 모습 생각보다도 이렇게 전면화되고 그것에 그러니까 가치가 더 있는 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시를 쓸 때는 그 시 속에 있는 어떤 화자나 아니면 시에서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그게 뭐 그런 분위기를 어떤 그 죽음의 이미지로 사각형의 기억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선생님의 초기시부터 최근까지 관통되는 저한테는 이제 가장 오래된 주제처럼 보였고 언제나 죽음이 최종적인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것이 무언가의 변환이나 시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생님 그 낭독시 중에도 죽은 사람이라는 작품에서 죽음이 이렇게 매혹적인 활동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때 맞춰서 선생님 시 죽은 사람을 한번 청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찾아가야 해요. 돼지의 오줌 몸에 바르고 석류풀 씹으며 걸을 때 발목에 매단 방울을 흔들어 그에게 신호를 보내야 해요. 그는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밤새 촛불이 거꾸로 서 있거나 한낮에 오이꽃이 떨어지는 걸 보면요. 거미가 폭식을 시작했어요. 산꼭대기에 선 측량기사는 무얼 보고 저리 외치는 걸까요? 저마다 이 세계의 무의미와 싸우려 하는가 봐요. 그는 가까이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니까요. 벌써 그의 흔적을 하나 찾아냈어요. 붉은 노을이에요. 노을의 밀도가 초보자의 트럼펫처럼 뻑뻑해요. 맞아요. 그는 죽음의 초보자예요. 그는 진짜 죽음을 죽었을까요? 없는 심장, 없는 그림자, 없는 노래로. 왜 그는 자신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그는 막대한 유산을 기억의 집에 맡겼어요. 그래서 그가 망한 거예요.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기억의 집은 달랑 상자 하나뿐이니까요. 어느 집 현관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곳이었어요. 뜨거운 불구덩이와 질적한 물 웅덩이. 죽은 사람의 47번째 쉼터. 죽은 사람을 계속 찾아가겠어요. 없는 모자 쓰고, 없는 가방을 메고, 없는 다리에 명랑한 구두를 신고, 무의미한 이 세계의 주먹을 날려보겠어요. 예, 선생님 그 낭독해 주신 죽은 사람이라는 시에서도 죽음은 이렇게 완료된 세계, 끝난 세계가 아니라 뭔가 다시 시작되고 역동적인 세계처럼, 활동적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이 세계 안에서도 삶이든 죽음이든 그 모든 활동이 모종의 무의미와 싸우는 어떤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을 갖고 있으면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삶이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멀리 배척하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죽음은 하나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있다고 믿고 이렇게 성찰해 보면 사라져버린 그런 어떤 부재의식, 그러니까 그 죽음을 어떤 부재의 반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보면 사실은 선생님 그 초기 시에서 독자를 짓눌렀던 어떤 그 죽음이 조금은 더 막 그 난폭한 사회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지금 선생님이 들려주신 작품 속에 있는 죽음은 훨씬 더 생기가 넘쳐요. 노을을 보고 그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 막 돼지 오줌 바르고 이런 장면들도 뭔가 무속적인 세계나 이런 세계들이 다 같이 동시에 습합되는 세계 이런 세계를 보여주시고 있어서 죽음이 이렇게 에너지 0으로 이렇게 탁 고정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살아있는 무엇인가와 이렇게 어우러져 있고 막 순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인으로서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으로 만나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동시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선생님의 시에는 초기부터 이미 동시적인 상상력을 엿볼 수 있고 특별히 이번에 아카이빙된 선생님 작품 중에 바위 같은 시에는 훨씬 더 매력적인 장르 문법들이 교차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어요. 이런 이야기의 충동을 매번 느끼시면서 혹시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 이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제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예. 시 쓰는 방법이라고 시적 방식이라고 할까 이것을 조금은 이제 더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그
지난 시집까지 보면 제가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호흡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나이 들으면서 상상력이 이제 이렇게 쇠퇴하고 또 정서도 메말르고 하는 그런 시적 체력이 딸려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짧아지고 그게 겉으로 외형적으로 짧은 시나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그 좀 시 자체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굵은 그냥 형에만 남은 것 같은 시적인 외형이어서 그게 좀 아쉬워서 좀 그거를 좀 극복해보자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게 시가 진전된 건 아니지만 우선 시를 이렇게 호흡을 길게 이렇게 하려고 의식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가는 것들은 굉장히 좀 활달하다고 할까? 좀 역동적이고 그런데 이 바이라는 시를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렇게 그만큼 시가 생동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시에서는 시를 끌어가는 어떤 그 화자, 시에서 시를 이렇게 끌어가는 화자가 있고 가령 그것을 밖에서 독자가 읽는다면 독자를 아주 가까운 거리로 옆에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데서 이야기하듯이 들려주는 형식. 그럼 바이라면 그건 아예 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하나의 변형된 모습으로서 그런 형식을 이렇게 취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늘 이제 하나의 생각은 시를 지난번하고는 바꿔야 된다.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시 쓰는 그 버릇 이거 일상적인 생활보다 더 고치기 어렵잖아요. 혁신이나 뭐 이런 거는 더더욱 꿈도 못 꾸는데 그럼에도 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시집 자체의 어떤 역량이나 평가에 있어서 오히려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를 쓰는 어떤 길에 있어서는 반드시 한번 이렇게 그 모색하고 변화해야 되는 과정, 그게 어떤 오류가 있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집 내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집이 저한테 이제 워낙 선생님 시에 입사하는 강력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첫 시집에 있었던 그런 막 그 도저한 어둠이나 어떤 이런 절망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강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시집으로 가면서 선생님이 그 달라지시는 것들을 보고 그게 저는 되게 좋았는데 사실은 네 번째 시집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약간 그 능수능란함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느낄 정도로 좀 뭐랄까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능란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그 뭐랄까 선생님의 지금 시적인 언어가 최절정기에 왔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어요. 글쎄요, 일단 그린데 어떤 친숙한 사물이고 또 자연에 비친 것일 수도 있고 또 저는 그거를 쓰면서 어찌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있던 그 어떤 그 자연 혹은 사물에 대한 어떤 지금도 여전히 시골에서 그런 꽃들을 자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번쯤은 이렇게 덕담을 건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헌사를 하나 바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그 시집에는 이제 그런 그 시들을 이렇게 거기다 이제 담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대상에 그냥 다가간다라는 말도 맞겠고, 대상이 시인한테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도 맞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그 대상의 사물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모습을 노래하는 것, 목소리를 시인이 잘 귀담아 듣는 것, 이렇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기 모습들을 노래하거나 표현할 때 그걸 잘 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긴장감, 감수성, 감각, 상상력, 또 그런 자세로 이렇게 제가 그런 시들을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저는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시적인 상태일 거라고 항상 생각해왔고, 그러니까 정념이 차고 넘쳐서 사물이나 주변을 다 감염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사물일지라도 그 사물이
화자에게 건네는 어떤 종류의 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을 갖고 그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네 번째 시집에서 정말 최절정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았고. 그냥 과찬이시고요. 아이고 예.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읽는 사람하고 시쓰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한계나 뭐 이런 그런 것을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예. 쓰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생님 그 근작시 10편을 이 인터뷰 때문에 겸해서 보면서 저는 그 네 번째 시집을 만드실 때 즈음에 제가 이제 그때 선생님 옆에서 뵀던 건 아니지만 그때 즈음에 어떤 활기와 에너지, 시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 새로운 시집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 시들로 가득 차 있겠다 이런 추측이 지금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거를 제가 분명히 시로 담보해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냥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직 원고가 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좋은 시집이 아니라 그냥 제 시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거쳐야 될 것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헤쳐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시를 좀 잘 들여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그 송철원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뭐 이렇게 우선 선생님 이렇게 처음 뵙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이런저런 또 좋은 말씀을 듣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많이 이렇게 배우고 제가 많이 공부할 배웠습니다. 거리를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낭독시 산꼭대기의 집을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예. 산꼭대기의 집. 산꼭대기에 집을 짓겠어요. 얼음 벽돌을 쌓고 서리빨 창문을 달고 폭풍과 눈보라로 지붕을 덮겠어요. 산꼭대기에 연못도 파겠어요. 비탄의 눈물로 연못을 채우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두레박 줄을 끊겠어요. 선녀와 나무꾼도 이제 사절이에요. 산꼭대기에 등대도 세우겠어요. 물론 바다는 너무 멀어 보이지도 않겠지요. 산골짜기에 난파되어 처박힌 배들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겠어요. 산꼭대기 마구간에서는 늙은 말이 자서전을 쓸 거예요. 말구유와 말 안장과 말 채찍이 밤새 구슬하는 이야기들을 받아 적을 거예요. 보나마나 옆에 있는 말의 그림자는 잠에 골아 떨어져 있겠지요. 언젠가는 심판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그 집의 죄를 물을 거예요. 먼저 벽의 얼룩을 지적하겠지요. 그럼 제투성이 거울은 어디다 숨겨야 될까요? 아마 그는 밀과 귀리의 나달 개수까지 모두 헤아리려 할 거예요. 산꼭대기 집이 완공되면 맨 처음 피어올린 연기를 신에게 바치겠어요. 미래에 펼쳐질 삶을 우린 이미 보았잖아요. 양귀비꽃은 이미 그걸 기록했고 앵무새의 입으로도 말해줬잖아요. 굴뚝으로 날아갈 연기가 분명 내 눈을 태운 것일 테니까요.